예, 방금 소개받은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 이무연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아까 사회자가 설명했듯이 오늘이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인가 봐요. 그래서 중고생들이 많이 안 왔는데 이렇게 적은 숫자니까 오히려 아담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의 제목은 한 번 화나면 무서운 전기차 배터리의 두 얼굴인데요. 제목에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예. 이 배터리, 우리 전기차에서 배터리 없으면 자동차가 주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아주 중요한데 이게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전기차가 주행을 하면 우리한테 아주 편안한 안락함을 제공해주는 친구와 같은데 이게 잘못되면은 여기 이 화자, 이게 불화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알고 느끼는 건 뭐죠? 배터리는 불이 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불이 나면 엄청난 위험적인 요소를 우리한테 줍니다. 나중에 얘기할 건데요. 배터리는 한번 화재가 나면 끌 수가 없어요, 쉽게. 그리고 폭발까지 합니다. 이렇게 알루미늄, 이런 알루미늄 소재들이 녹는 온도가 한 7, 800도면 녹거든요. 근데 배터리는 한번 폭발하면 1000도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전기차 사고는 이렇게 배터리가 화재가 나면 승차자가 어디 조금 다치고 많이 다치고가 아니고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거 그럼 계속 타고 다닐 수 있냐? 이런 퀘스천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와 같은 연구자들이 그 위험 요소를 줄이고 위험이 발생해도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그럼 불 안 나게 하면 되잖아요 하는데 우리가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불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네, 불은 난다. 이거는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화나면이에요. 화나면. 사람은 화가 나면 대화를 하면 풀리는데 부부간에도 싸우면 대화하면 풀리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화나면 끝장납니다. 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 원래 서울 사람이고요. 2012년 9월에 동아대학교에 부임해서 지금 12년간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왜 이 소개를 드리냐면요. 이 학생들 중에서 혹시 저와 같은 연구자, 교수가 되고 싶은 분들한테 잠깐 그 길을 마지막 끝날 때도 얘기해 드릴 건데 제 이력을 보면서 좀 그 디렉션을 좀 제공해 드리면 제 첫 직장이 LG전자였어요. 전문 연구요원으로 석사를 마치고 LG전자에서 전문 연구로 근무를 했고요. 박사학위를 받고 저는 자동차가 좋아서 한국자동차연구원에 그냥 취업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전기차 본격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박사 때는 다른 거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갔다 오고 이제 2012년에 현대자동차하고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말고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도 만들거든요. 넥소라는 거. 그게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양산한 차예요. 그래서 그거 개발할 때 저도 인발부대에서 개발하고 동아대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학이라고 하고요. 요걸 연이라고 하고 이거 회사를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학연을 모두 경험한 몇 안 되는 교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학교 쪽으로 나중에 가고 싶으면 이렇게 이력을 산연을 모두 경험하시면 나중에 학교에 갈 때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좀 자랑해도 되죠? 예. 재작년에 그 전기차 상용화에 좀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여기 국무총리 표창을 2017년에 받았고 재작년에 한국을 빛낸 사람들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 KSEA에서 미래 과학기술 연구자 및 리더로 선정됐는데 이 타이틀이 좀 웃기지 않아요? 미래 과학기술 연구자 및 리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뭔가 젊고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나이도 있고 아저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 연구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아직 젊은 촉에 속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래과학기술연구자 및 리더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배터리 얘기를 조금 해나갈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올 때 차 타고 오셨죠? 예. 그 차는 대부분 가솔린이나 디젤을 연소해서 엔진의 힘을 이용해서 구동되는 차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요 하나는 기억하세요. 그 내연기관차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우리 강연 시간에 내연기관차 하면 우리가 타는 차, 뭐 그랜저, 뭐 K9 뭐 이런 차다. 가솔린이나 디젤을 연소해서 그 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를 구동하는 차 내연기관. 근데 우리 수업은 우리 강연은 이 전기차예요. 지금 전기차 뭐가 다를까? 그리고 이게 어떤 게 먼저 개발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아시는 분 내연기관차하고 맞습니다. 이 진짜 이런 반응 나오죠. 여러분들 다들 내연기관차가 먼저 발명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전기차가 먼저 발명됐어요. 우리 똑똑한 학생 전기차 누가 상용화했는지 알아요? 전구 발명한 사람 알아요? 누구죠? 네, 에디슨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 포함해서 우리 자동차의 역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있어서 태어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또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서 태어난 거잖아요. 이 자동차도 지금의 자동차가 나오게 된 그 최초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역사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우리 전기차의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해서 요거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전지라고 해요. 전지. 그래서 전지의 일반적인 표현이 여러분들 배터리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배터리 요거에 대한 편한 안락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의 편안함과 상반되는 공포스러운 그런 존재가 될 때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배터리가 화재가 날 때. 우리는 요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열폭주라고 해요. 열이 그냥 확 퍼지는 거. 그래서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 폭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발하면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잘 꺼줘야 돼요. 잘 꺼줘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되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 열폭주가 일어나는 폭발이 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회피하는 기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데요. 제 연구 분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분야로 만약에 향후에 공부를 하고 싶다, 전공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떤 길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처럼 자동차에도 역사가 있는데, 자, 자동차의 역사. 자동차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를 이동시켜 주거나 아니면 물건을 이송시켜 주는 거죠. 이동시켜 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람이 이동한다든가 물건을 이동할 때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중고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이런 걸 좀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게 지게라는 거죠. 사람이 물건을 이동할 때 이렇게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옮기는 거죠. 직접 드는 것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그리고 가마. 이렇게 서양에서도 있었고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이런 가마 있었죠. 양반댁들. 그리고 이제 이걸 드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자동차 같지 않으세요? 사람이 여기 타고 4명이 이거 들고 가잖아요. 그죠? 네, 바퀴가 없긴 하지만 이거를 영어로 플랭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최초의 자동차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커가면서 저게 최초의 자동차가 아니구나.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거 이제 이걸 인력 거라고 해요. 사람이 이게 휠을 끄는 거, 마차를. 이거 뭐 일본의 오사카 같은 데 가면요. 관광 상품으로 이런 거 있습니다. 한 30분 타는데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4만 원 달라고 해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가서 어쩔 수 없이 탔습니다. 근데 일본의 이 끄는 사람들 이 머슬이 근육이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 보면 말 근육 같아요. 원래 말이 끌어야 될 겁니다. 근데 사람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말이 끌죠. 지금 말 몇 마리가 이렇게 마차를 끌죠?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해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 그걸 1마력이라고 해요. 그럼 말 두 마리가 끌면 몇 마력일까요? 2마력. 예. 이 마력이 왜 자동차에서 중요한지는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눈썰매. 이거 진짜 제가 출장 갔다 오면서 찍은 사진이 너무 신기해서. 이거 소거든요. 베트남. 여기 몇 명이 타고 있을까요? 아, 너무 불쌍하다. 6명이면. 3명. 1명, 2명, 여기 운전자 3명. 이 커버만 해도 무거운데 사람까지 태우고 뒤에 저희 마차까지 끌고 그 베트남 소는 우리나라 소보다 조금 더 건강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얘를 우리가 자동차라고 부르진 않죠. 예, 우리가 자동차라고 부르는 거는 아마 최초에 여기서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피스톤이에요. 피스톤. 여기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여기가 증기가 있는 건데요. 요 증기가 요 피스톤이 증기를 압축했다 팽창했다 하면서 요 휠을 구동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타고 온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죠. 요게 이제 18세기에 토마스 뉴컴이 증기기관이라고 해서 최초로 증기기관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술체계 중고생들 최초의 증기기관은 와트가 발명을 했고 그게 제1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됐다 이렇게 배웠을 텐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뉴컴이 이런 기초 개념을 정립해 놨습니다. 이걸 조금 더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여기다 쏙 놓고 이렇게 3개의 휠로 구동된 마차를 방아를 찧으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증기가 영어로 스팀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자동차처럼 움직인다 해서 증기자동차 해서 요로부터 한 60년 뒤에 쿠넛이라는 엔지니어가 이걸 발명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자동차 같긴 하지만 자동차라고 부르기엔 뭔가 부족하죠. 네, 최초의 자동차는 아마 이때부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독일차, 여러분들 독일의 슈퍼카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포르쉐 자동차 알죠? 근데 포르쉐 말고 독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타는 차는 뭐죠? BMW. 포드는 미국 차. 폭스바겐은 최근에 많이 탔어요. 예, BMW랑 또 대표 쌍벽을 이룬 차 뭐죠? 벤츠, 아우디. 미국의 3대 독일의 3대 카 메이커는 BMW, 벤츠, 아우디잖아요. 예. 왜 그 회사의 그 명은 그걸 만든 사람의 이름이에요. 예. 여기 그 벤츠라는 그 독일의 벤츠 자동차 설립한 벤츠가 1886년에 이런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가솔린 자동차라는 요 패턴이 특허라는 뜻이거든요. 특허를 처음으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독일이 자동차를 처음 만든 나라이면서 회사를 보유한 국가이죠. 근데 이것도 세 바퀴로 돼 있어서 아직 자동차 같지 않은데 실제로 특허는 이때 처음 나왔지만 이로부터 50년 뒤에 멀세리 벤츠, 요 벤츠를 창업한 이 사람이 260D라는 실제 우리 자동차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1936년. 자, 요걸 최초의 자동차로 보면 자동차의 역사는 몇 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근데 이 특허로 자동차 역사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나라의 자동차 역사는 몇 년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계 최초의 이제 독일의 자동차 역사는 130년 또는 100년으로 보면 되고 그 뒤에 한 30년 뒤에 미국에서 포드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대량 생산했어요. 모델 T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는 몇 년이에요? 독일보다 30년 뒤인 100년인 거고요. 그 뒤에 일본에서
또 자동차를 만들어냈어요. 30년 뒤에.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이제 일제 식민지도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 이제 그때부터 산업화가 돼가지고요. 그로부터 맞아요. 네, 2, 30년 뒤에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죠. 1955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동차 역사는 70년, 독일의 자동차 역사는 130년. 네. 이런 격차가 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 다 불렀죠. 다임러, 크라이슬러, 벤츠, BMW, 포르쉐 다 이런 나라들을 보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다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외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한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빼고 없죠. 우리나라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왜 내연기관차를 선진국 외에 못 만들었냐면 엔진하고 미션을 못 만들어서 그래요. 내연기관차는 엔진하고 미션이 중요하잖아요. 그 엔진과 미션을 만든 선진국이 아닌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중국도 만들다가 실패했죠. 러시아 만들다가 실패했죠. 인도도 만들고 싶었는데 못 만들었죠. 근데 우리는 만들었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아닙니다. 최초의 자동차가 맞아요. 전기차예요. 아까 1936년, 1886년에 벤츠가 처음으로 특허를 냈죠. 근데 이미 이때 1884년에 토마스 파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모터랑 배터리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고요. 오픈카 형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제 아들도 좋아하는 차가 포르쉐 자동차를 좋아하거든요. 이 포르쉐라는 게 엔지니어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이 포르쉐 박사예요, 박사. 포르쉐 박사가 1899년에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었어요. 믹스테라는 이름으로. 하이브리드 차가 혹시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맞습니다. 지금 정확한 정의를 했네요. 내연기관하고 전기, 배터리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거꾸로 유추해 보면 이때 뭐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내연기관도 있고 전기차도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포르쉐가 믹스테를 만들었고요. 이때는 이제 이렇게 오픈카 형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뚜껑이 있는 그런 차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에디슨 보이죠? 이 에디슨이 1913년에 니켈철 배터리를 사용해서 최초의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양산을 해버렸어요. 아무나 살 수 있게. 예. 그래서 얘가 더 먼저 사실은 상용화됐고요. 이때 전기 자동차가 전성기였습니다. 최초의 전성기. 그러니까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데 지금 공기 그 나라 거기는 공기 이런 기후 변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 나라의 그런 지역에서는 이 전기차가 50% 이상 차지했고요. 특히 뉴욕에는 택시가 대부분 전기 택시였어요. 예. 그리고 이때는 내연기관차가 지금은 기아 한번 딱 누면 이제 엑셀러레이터만 밟고 쓸 때는 브레이크 밟으면 섰는데 이때는 그걸 자동 미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자동 미션이 하는데 그때는 자동이 없었어요. 그 수동 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30km에서 50km로 올리려면 1단에서 2단으로 바꾸고 고속도로 가면 뭐 4단, 5단 이렇게 계속 사람이 바꿔줘야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때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는 그때나 지금이나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기가 많았냐면 누구한테 많았을까요? 네, 여성 운전자. 그런데 이때 차 비쌌겠죠. 어느 층? 부자, 상류층의 여성 운전자에게 인기가 많아서 유럽에서는 이 차를 뭐라고 불렀냐면 상류층 여성들이 좋아한다 해서 마담 차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기아 조작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럼 1900년대 이미 전기차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양산이 됐고 팔렸는데 왜 없어졌어요? 이게 궁금할 수 있죠. 손 들었는데. 네. 어떻게 혹시 내 강연을 다른 데서 봤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죠. 예, 정확한 답변이에요. 여기
이거 유출된 거 아니죠? 강연 자료? 헨리 포드가 1908년에 이게 포드라는 사람이 엔지니어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동차 엔지니어 아니고 자동화 엔지니어예요. 공장 자동화. 그래서 이분이 요게 이제 내연기관차의 부품 수가 한 3만 개 정도 되거든요. 옛날엔 그걸 개별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모듈화 해가지고 자동 생산 라인에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가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대량적으로 만들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모델 T라는 걸 대량 생산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렸어요. 헨리 포드가. 예.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돈이 조금 있으면 아무리 좀 전기차보다 얘가 싸다고 해도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때 수동 미션 같은 경우는. 그럼 전기차 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당시에 요게 만들어지고 나서 요 사건이 터져버렸어. 맞아요. 분명히 과외하고 온 것 같아. 1920년대 이제 제가 있었던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이런 주에서 대량의 원유가 발견되면서 이제 자동차 생산 단가도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보다 쌌고 유지 비용도 싸고 그러면서 전기차가 퇴장하게 됐고요. 내연기관이 발전했습니다. 이때 내연기관차 얼마나 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그랜저 사면 4천만 원 정도 사잖아요. 5천만 원. 그럼 만약에 그때 그랜저를 같은 차를 샀다 하면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일까요? 아까 나온 것 같은데. 50만 원 맞아요. 네. 1,000달러, 예, 100만 원. 예, 지금 환율 때문에 이제 130만 원 정도 되는데, 자, 그때 내연기관차 한 대 살면은 500달러에서 1,000달러예요. 뭐 탄성이 안 나오네요.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란 얘기죠. 만약 타임머신을 누가 발견만 하면 저 이때로 돌아가서 한 1,000만 원 갖고 가서 한 10대 정도 사오고 싶네요. 네? 그때 당시에 500에서 1,000달러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환율로 따지면은 더 많은 금액일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때 대비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잖아요. 경제 성장에 비례해서 화폐의 가치는 같이 온다고 치면 지금으로 보면 요 가격이 맞고요. 그때로 보면 그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훨씬 큰 돈이 되겠죠. 예.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이런 이유로 전기차가 퇴장하게 됐고 내연기관차가 발전하게 됐는데요. 여기 제가 이런 말 써놨어요. 이거 세 가지 기억하세요. 전기자동차는 가격, 배터리 무게, 충전 시간.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연기관차에 밀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도 전기차가 상용화되는데 가장 큰 허들, 장애물 세 가지가 이거예요. 가격 비싸죠. 내연기관차보다 1.5, 한 3배 정도 비싸죠. 부품은 내연기관차는 3만 개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한 2만 개면 만들거든요. 한 3분의 1 적게 들어가는데 무게는 한 3분의 1 더 무겁죠. 충전은 내연기관차는 한 5분도 안 걸려서 가솔린이나 디젤 다 넣는데 우리 전기차는 완속 충전하면 7시간 걸리고 급속 충전해도 30분 이상 걸리잖아요. 예, 똑같은 이유로 지금도 우리가 이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차들 다 아는 차들이죠. 여러분들. 예, 이게 다 전기차예요. 포르쉐 제네시스 GT, 테슬라 모델 S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리고 요거 혹시 이 브랜드 아세요? 비아디? 이거 어느 나라 차일까요? 중국. 작년에 전 세계에서 전기차 제일 많이 판 회사 어딜까요? 테슬라일까요? BYD일까요? 이렇게 반반 하는데요. BYD가 한 180만 대 팔았고요. 테슬라가 작년에 130만 대 팔았어요. 그럼 전 세계에서 전기차 제일 많이 판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중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빨리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요. 왜? 아까 말했더니 내연기관의 엔진하고 미션을 못 만들어서. 예. 그럼 지금이 전기차의 전성기일까? 아닙니다. 지금 전기차 전성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1년에 전 세계 자동차를 9천만 대에서 1억만 대 파는데 작년에 모든 전기차 제조회사에서 판 전기차 대수가 500만 대예요. 그럼 몇 프로 판 거예요, 전기차? 1억만 대 중에 500만 대 팔았으면 100분의 5잖아요. 5%만 전기차가 작년에 팔린 거예요. 지금 전기차 전성기 아닙니다. 여전히 내연기관이 전성기인데요. 근데 왜 전기차가 전성기가 두 번째 전성기가 올 것 같은 게 요거예요. 미국하고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다 소비자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요 좀 진한 블루가 내연기관차고요. 나머지는 친환경차 사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내연기관차 안 사고 친환경차, 즉 전기차 사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이 전성기가 아니라 곧 올 겁니다. 네. 지금은 근데 전기차 비싸잖아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비싸요. 같은 급에서. 근데 한 1, 2년 뒤에는 같은 급의 내연기관차보다 더 동등하거나 더 싼 차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자, 자동차의 역사에 대해서 말했고요. 이렇게 전기차가 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강연의 주제인 배터리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전기차에서 에너지 상자, 이게 배터리인데 내연기관차에서 가솔린이나 디젤이 내연기관의 연료죠. 전기차의 연료는 배터리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우리가 에너지 상자다 하는데 우리가 이 배터리는 사실 전기차의 배터리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배터리들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쓰는 여러분들 요즘 학생들 다 휴대폰 갖고 있잖아요. 그 휴대폰에 배터리 있고 뭐 RC카 같은 데도 배터리 넣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뭐 편의점 가서 사는 배터리를 1차 전지라고 하고 여러분들 휴대폰에 쓰는 걸 2차 전지라고 해요. 전지는 아까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 그러니까 이 배터리 안에는 전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1차 전지는 뭐냐? 한 번 사서 다 쓰고 나면 방전되면 버리는 거. 그걸 1차 전지라고 하고요. 2차 전지는 여러 번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충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의 소재는 뭐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해요. 근데 2차 전지는 뭐라고요? 여러 번 충전 방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에 쓰는 배터리는 1차 전지예요?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요. 그 2차 전지가 여러분들 자동차에 똑같은 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한 10,000개 정도 합해 놓으면 자동차를 구동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2차 전지가 뭐냐? 말 그대로 이건 잊지 마세요. 배터리는 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는 전기가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2차 전지 중에서 여러 뭐 니켈, 카드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슈퍼스타는 우리가 휴대폰에서 쓰는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그래서 우리 휴대폰, 노트북, 전기 자동차에는 어떤 배터리가 들어간다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 요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잘 만드는 3개의 회사를 갖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근데 여러분들 LG 거는 이렇게 납작하죠. 삼성 거는 이렇게 동그랗고 그다음에 SK는 이렇게 각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 배터리는 복잡하면 잊어먹어도 돼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깡통, 셀, 원통형, 이걸 원통형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테슬라에서 많이 쓰는 거. 그다음에 이거 파우치처럼 생겼다 해서 파우치형. 이거는 각이 졌다 해서 각형. 그래서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3종류가 있다. 아무튼 이 안에는 리튬 이온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우리 차에 들어가서 모터를 구동해서 전기차가 움직이냐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요. 이 배터리, 이거 테슬라의 모델 S 알죠, 여러분들? 그 실제 전기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깡통형 셀, 테슬라는 이런 셀을 써요. 이런 셀 한 개를 우리가 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셀을 약 한 48개 모아서 이렇게 모듈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모듈이라고 그래요. 셀을 한 50개 뭉쳐가지고 모듈로 만들고요. 이 모듈을 또 한 40개 정도 조합해서 팩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팩이 전기차에 그냥 들어가냐?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 배터리 팩을 관리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 관리 시스템하고 이 배터리 팩이 일체가 돼가지고 자동차에 들어가서 전기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테슬라 모델 S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제 데이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테슬라는 이런 3000mAh라는 이런 셀 하나를 모듈로 만든다고 했죠. 모듈을 만들어요. 이 셀을 444개 모아서 하나의 모듈을 만들고요. 이 444개의 셀로 만든 이 모듈을 16개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차에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이 차가 바로 얘예요. 모델 S. 그럼 이 모델 S는 셀이 총 몇 개 들어간 거예요? 배터리가 몇 개 들어갔어요? 모듈 하나가 440개니까 이게 16개 모듈이 들어갔으니까 몇 개 들어갔다? 7100개. 7100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휠 바퀴 빼면 다 배터리인 거예요. 좋아 보이죠? 네. 문제만 불만 안 나면 좋아요. 네. 맞아요. 불 나면 안 꺼져요. 네. 안 꺼지는데 여기 앞에 있는 교수님이 그걸 잘 끄는 거 알려줄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 셀 하나가 어느 정도 용량인지 느낌 안 오죠? 그죠? 제가 그거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휴대폰에 배터리 혹시 사양 같은 거 본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양에 한번 봐봐요. 몇 미리암페어 H인지 몇 미리암페어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본인들 휴대폰에 근데 그거를 조금 좀 분석적인 사람은 휴대폰 살 때 그런 사양을 좀 비교해서 사잖아요. 보통 3300 밀리암페어 H라고 나올 거예요. 네. 그 3300 밀리암페어 H가 요거예요. 요거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폰에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셀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휴대폰을 7100개를 모으면 테슬라 한 대를 구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는 요거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내연기관 차만 만들어 왔으니까 내연기관 플랫폼은 있는데 내연기관은 엔진하고 미션 그런 거를 넣게끔 만들었는데 전기차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배터리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해서 이 플랫폼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플랫폼 가진 회사는 전 세계에서 한 5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현대차예요. EGMP 플랫폼이라고. 처음으로 만든 거는 테슬라.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이 전기차가 이 배터리가 저렇게 많이 넣으면 전기차는 당연히 성능이 좋아져요. 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성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왜요? 똑똑하네요. 또 혹시 전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 배터리에서 전기는 저항을 연결하면 바로 그냥 전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우리가 엑셀러레이터만 밟으면 배터리에서 전기가 나와서 모터를 구동해서 바로 가요. 근데 내연기관차는 가솔린이나 디젤을 불을 붙여줘서 연소를 해야 되죠. 그게 아까 증기기관에서 본 것처럼 왕복동식 운동을 하고 그 운동의 힘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구동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용량이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성능이 좋다. 근데 얼마나 좋은지 제가 지금부터 비교해 드릴게요. 이런 차의 성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로백이라고 해요. 제로백 들어본 사람? 제로백. 못 들어보셨나요? 제로백이 뭐죠?
혹시 알아요? 제로 100? 네, 맞아요. 그 100이 가끔 어떤 분들은 BACK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100은 100 100이에요. 영어로는 제로 100, 100에서 제로 100인데 0km에서 차가 가속돼 가지고 100km per hou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그래서 이제 자동차의 성능을 낼 때 성능을 비교할 때 이걸 많이 비교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의 슈퍼카들하고 경쟁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슈퍼카들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래에 갖고 싶은 차. 페라리, 람보르기니, 부가티하고 전기차랑 경쟁하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테슬라? 로드스타. 아, 맞아요. 테슬라 로드스타는 테슬라에서 유일하게 만든 내연기관차 전용의 전기차인데, 그리고 또 슈퍼카 또 아시는 분, 포르쉐 안 좋아해요? 포르쉐? 뭐 BMW, 벤츠 AMG. 그 다음에 혹시 맥러린이라는 영국의 레이싱카 아세요? 아무튼 이런 슈퍼카들하고 전기차하고 경쟁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진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거 왜 구동을 안 할까요? 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다. 잠깐만.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원래 파일로 가서 요걸로 잠깐만요. 그렇구나. 요거요? 제가 한번 중간에 수정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차하고 내연기관차하고 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용 선에 지금 오고 있는데 잠깐만 여기 멈춰 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잘 보여요? 여기 좀 전에 얘기한 차들 다 있죠. 포르쉐 타가 4하고 페라리 캘리포니아 아까 누가 얘기했죠. 여기 그 맥러린이라는 경주용 차거든요. 얘가 사실은 내연기관차에서는 제일 빠른 차예요. 예. 그다음에 머세리 벤츠의 AMG, 그러니까 벤츠의 고성능 차. 그다음에 아까 누구 램보르기니 얘기했죠. 램보르기니. 자, 여기 누구랑 경쟁할 거냐면 우리나라 전기차 잘 만들어요. 알겠죠? 우리나라 기아의 EV6의 그 고성능 차 GT 모델하고 경쟁을 할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내연기관 차예요. 전기차는 조용합니다. 자, 누가 제일 빨리 나가죠? EV6가 1등이죠. 근데 막판에 누가 이길까요? 막판에 간소한 차로 그 맥러린 경주용 차가 이겼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전기차는 그러니까 전기차는 전류가 공급되면서 모터가 최대 속도로 돌아요. 그러니까 초기 가속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는 만약에 고속도로하고 이렇게 출퇴근으로 쓰는 것 중에 어떤 걸 더 오래 써요? 이렇게 물어보면 고속도로 가면 효율이 떨어져서 출퇴근용으로 쓰면 전기차는 주행거리를 오래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내연기관차는 어떠죠? 도시 왔다 갔다 하면 연비 안 좋죠? 고속도로 가면 잘 나가죠? 그게 왜냐하면 내연기관차는 개솔린을 연소해서 왕복동식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들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EV6 이거 아주 잘 만든 차입니다. 테슬라 거보다 더 빨라요. 예. 자, 이러면 배터리 좋아 보이는데 내연기관차 그 뭐 램보르기니 2억 줘야 되고 그런데 우리 EV6는 5천만 원이면 삽니다. 예. 비싸지만 2억짜리하고 비교하면 싸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정부에서 보조금도 줘요. 예. 이렇게 보면 좋은데 이 배터리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큰일 납니다. 배터리 화재. 열폭주인데 열폭주란 용어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비행기 이게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이게 긴 도로에서 착륙하고 이륙하죠. 그거를 이제 활주로라고 하잖아요. 그 영어로는 러너웨이라고 해요. 그 패션 모델들이 이렇게 쭉 걸어가는 그 러너웨이. 그래서 요 열폭주를 뭐라고 하냐면 열은 영어로 뭐냐면 썸멀이라고 해요. 그리고 폭주는 그 활주로를 얘기해서 썸멀 러너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폭주를 썸멀 러너웨이다 이렇게. 이 열폭주 말 그대로 불이 나면은 앞에 저항 없이 그냥 팍 퍼지는 거. 그래서 폭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어른들은 뉴스 보시면서도 봤을 거고 자녀분들은 어른들 뉴스 보는데 옆에서 많이 봤을 텐데 갑자기 9시 뉴스에 전기차 테슬라 주차 중에 불났다. 뭐 전기차가 운행 중에 불이 나서 사람이 다 죽었다. 이런 기사 보셨을 텐데요.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테슬라 전기차 주차되어 있는데 불났다. 그 다음에 주행 중에 불나서 사람이 다 죽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배터리는 가만히 놔둬도 불나고 운행할 때도 불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아니 운행하면서 뭐 잘못 사용해서 불나면은 이해는 되는데 가만히 놔둬도 불이 나요. 그리고 주행 중에 불나서 운전자가 사망했다. 여기서 포인트가 사망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불난 전기차 안에 있으면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다치거나 뭐 심하게 상해를 입거나 그렇지 않아요. 죽어요. 왜? 열폭주가 나면 맞아요. 폭발이 일어나고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죠? 1000도 이상. 이런 알루미늄 녹는 온도가 몇 도? 7, 800도. 그거보다 더 높아요. 그럼 사람이 알루미늄보다 더 강하진 않겠죠? 네. 네. 사람도 다 녹겠냐고요? 예, 그렇죠.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녹아버리죠. 완전히. 재도 안 남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화재를 안 나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좋은 질문 했어요. 혹시 전기차 모시는 분들 중에 운행하는 분들 중에 전기차가 좀 운행 중에 이상해. 그 연기가 나.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갓길에 세워두고 어디 불이 나지? 어디 있지? 이렇게 찾아본다든가 내 차에 문제가 있나 봐. 빨리 저기 삼각대 세워서 뒷사람한테 내 차 문제가 있어요 알리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전기차에서 피하세요. 최대한 멀리 피하고 그다음 뭐 해야 되냐면 소방서에 연락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 차에서 불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전기차에서 불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은 일반 소방차가 와서 전기차 불난 걸 끌 수가 없거든. 물을 뿌리면 배터리는 더 터져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전기차 불났어요 라고 꼭 해줘야 돼요. 뭐라고?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똑똑한 수준의 방청객들을 모시고 제가 하다니 제가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은 화학을 배웠을 거예요. 주기율표라는 거. 주기율표 혹시 외우고 있는 사람 보면 수소, 헬륨, 리튬이잖아요. 2족의 1죽이에요. 알칼리계 금속이고요. 가벼운 거예요. 가벼우니까 많이 넣을 수 있어서 리튬을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그럼 리튬보다 더 에너지를 쓰기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수소를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알칼리계 금속이에요. 알칼리계 금속의 특징, 고등학생 맞죠? 물어볼까요? 알칼리계 금속의 특징이 뭐냐면 왜? 예, 물에 반응을 많이 해서 아까 수소가 나오고 그래요. 반응성이 높아지고 폭발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알칼리계 금속의 특징은 가만히 놔두면 위험하다. 그래서 리튬 자체를 그냥 에너지로 쓰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양극재,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는 물질을 넣어서 리튬 너 좀 불안해, 에너지 용량은 좋은데 그래서 내가 안정하게 해줄게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넣어서 만든 거고, 중국도 리튬 배터리 잘 만든 거 알죠? 그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뭐라고 해요? 리튬, 인산, 철 배터리라고 들어봤어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리튬 이온 배터리랑 조금 다른 리튬, 인산, 철 배터리를 만드는데 리튬이 철하고 같이 있으면 철한테 많이 의지를 해.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얘가 있어요. 근데 성능은 좀 떨어지고. 네. 그래서 우린 그렇게 리튬은 그런 특징 때문에 혼자 놔두면 안 돼. 그래서 다른 거랑 섞어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든다.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런 기사들 많이 봤을 텐데요. 최근 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2022년 11월에 강서구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화재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사망, 배터리 영향, 물음표. 배터리 영향이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전지회사에서 야 그게 우리 거 문제인지 네가 100% 장담할 수 있어? 자동차에는 2만 개, 전기차에는 2만 개나 들어가는 부품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무도 할 얘기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를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코나, 전기차 코나 EV 뭐라고 하나 있어요? 또 화재. 그 다음에 요거 부산서 달리던 뭐에? 테슬라 화재. 다행인 거죠. 운전자 대피했으니까. 제 말 들으셔야 돼요. 먼저 피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 뭐래요? 서비스 센터에 세워둔 테슬라 열폭주. 이게 뭐예요? 세워뒀던 달리든 뭐 충전하든 불나요. 그 왜? 리튬이온 배터리가 원래 그런 거거든. 아까 말했죠. 2족 1죽이 알칼리계. 그것도 원래 불안한 존재예요. 얘가 가볍고 폭발성이 좋으니까 에너지도 쓰기가 좋은 거죠. 근데 제가 좀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열폭주 화재 현황을 하는데 2018년부터 꾸준하게 2017년 이렇게 화재 건수가 증가하는데 이 건수에 좀 집착해 보세요. 몇 건이에요? 2020년 19년에 20 몇 건이죠? 22건. 그리고 여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1월까지 국내 발생한 이거 다 합치니까 69건. 오스트리아에서 운행 중인 코나 EV에서 배터리 발화. 근데 이런 발화의 원인의 대부분은 정기적 요인.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거예요. 전기차. 근데 좀 재밌지 않아요? 건수잖아요. 건수. 69건. 재작년에 많이 났는데 22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어요. 적어. 근데 왜 이렇게 전기차 화재가 이렇게 이슈가 돼요? 네. 맞아요. 예. 사람이 죽으니까. 아니 우리가 차는 편안하게 타려고 산 게 차인데 내연기관 차는 얘보다 사고 날 확률이 사고 그 가능성이 10배는 높아요. 전기차보다. 근데 왜 이렇게 전기차가 이슈가 되냐면 사망하니까. 예. 아무리 좋은 거여도 우리 목숨을 담보로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기차가 고장날 가능성은 내연기관차에 보다 적어요. 예. 근데 얼마나 이렇게 위험하냐. 아까 학생이 말했잖아요. 저 학생이 말한 걸 제가 지금부터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테슬라 셀 7,000개 중에 테슬라 셀 하나는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랑 똑같은 용량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테슬라 셀 1세대 셀이 한 요 정도 용량이 되는데 얘 하나를 한번 터뜨려 봤어. Anything.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가 Hang on, hang on, hang on. Easy, easy, easy. It'll burn out, it'll burn out. 근데 이게 하나가 터진 거예요. 네. 지구가 쪼개질 수도 있고요. 우선 사람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배터리가 불났다 하면 이제 사람이 죽거나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게 아까 셀이 여러 개 모여서 뭐가 된다 그랬죠? 셀 모듈 팩이 된다고 했죠. 그럼 모듈이 한번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요 셀은 우리나라 아이오닉 우리나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브랜드 네임을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저기 전기차에 들어가는 셀 하나. 예. 모듈 하나. 밀폐된 실내에 전기 배터리 28개를 실험하려고 연결해 놓은 뒤 여기 진공 챔버에 화재가 발생한 들어가요. 상황을 연출해 본 겁니다. 철 두께가 이렇게 30분쯤 지나자 가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팩 하나가 터졌을 때 어떻게 되나 시작되자 볼까요? 약 30초 만에 실험실 내부를 유해가스로 가득 채웁니다. 관찰용 카메라를 금세 먹통으로 만들 정도입니다. 그러다 작은 불씨가 튀는가 싶더니 0.28초 만에 거대한 폭발이 발생하고 맙니다. 바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 안에 천장과 터뜨렸더니 바닥 양쪽에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폭발의 순간 예, 두께 저렇게 되는 거예요. 10cm 철문이 그대로 날아가 저게 버립니다. 팩이 아니에요. 해당 실험실에는 모듈 내부 하나. 압력을 빼주는 배출구도 6개나 설치된 상태였지만 16개 있으면. 철문을 날려버릴 예. 정도로 폭발이 컸던 겁니다. 그럼 16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날아가겠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전기차에서 우리가 연기가 실험을 한번 피어오릅니다. 해봤어요. 차량 내부에서 불꽃이 올라오고 차 유리가 터져나갑니다. 네, 앞에 유리하고 연쇄 지금 폭발음이 다 울리고 안에서 녹고 3, 있어요. 4분 만에 차량 전체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뜨거운 열기에 자, 요 시간이 몇 분이라고 했어요? 3, 4분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거의 죽는 거고요. 실제로 연기가 나서 화재로 발전하고 화재가 폭발하는 데는 1분에서 2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골든타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기차 화재가 이런 열폭주 때문에 아주 우리한테 위험한 존재입니다. 위험하겠죠, 진짜? 그럼 이제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저렇게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끄는지, 효과적으로 끄는지 얘기 하나. 두 번째는 이 열폭주가 조금 적게 잘 나지 않게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제 연구 분야를 살짝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에 불이 나면요. 어떻게 끄냐면 전기차는 불이 나면 진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소용이 없자 이동형 수조를 만들어서 차를 담그는 방식까지 고안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자, 수조에 담그는 지난 거예요. 2017년 이후 지난달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는 모두 29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진화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격이 가해지면 열이 발생합니다. 자, 뭐라고요? 그러다 충격이 갑자기 가해지면 열이 온도가 1000도 발생해요. 넘게 치솟는 그래서 열 폭주 배터리 반응이 사고 일어나기도 나면 하는데 위험합니다. 사고 이걸 나면 완전히 자동차는. 끊지 못하면 불이 되살아날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 지난달 전남 여수에서 났던 전기차 화재의 경우 불길은 20분 만에 잡혔지만 불이 다시 붙을까 봐 소방관들이 현장을 3시간이나 지켜야 했습니다. 껐다 치더라도 식지 않는 한은 가연성가스가 계속 나오고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전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재발화가 일어나요. 실제로 불길은 잡았지만은 좀 연기는 계속 나거든요. 전기차 화재 실험에서도 덮개를 덮어 산소를 차단하거나 물과 특수약재를 동원해 진화해봤지만 불길은 되살아났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이 아예 배터리를 물에 담가 열을 식히는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에어백으로 차 바퀴를 들어올려 바닥에 특수유리 섬유로 만든 포를 깔고 차 주변을 공기로 주입한 튜브로 둘러싼 이른바 이동형 수조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수조에 배터리가 잠길 정도인 높이 70cm까지 물을 채우자 물에 1시간 담궈버리는 만에 거예요. 배터리 온도가 6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끄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가 화학 반응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팩 내부까지 냉각을 시키려면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힘든 상황입니다.
현장에 맞는 심수 수조를 개발을 해야. 소방당국은 수조의 조립과 해체가 쉽고 크기 조절이 용이한 방식으로 보완해 실제 현장에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예. 그래서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 화재는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하나는 그 얘가 꺼졌다고 느꼈는데 한 12시간 뒤에 다시 불 붙는 재발화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화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불 나면은 우리 어떻게 끄죠? 일반적으로 불 나면 어떻게 꺼요? 물 뿌리고 또 소화기 뿌리고 소화기로 끄죠. 그게 뭐죠? 결과적으로는 물을 뿌리던가 소화기를 한다는 건 산소를 차단한다는 거잖아요. 모든 불은 산소를 차단하면 없어져요. 촛불도 요 안에 공기가 다 없어지면 촛불도 꺼져요. 그런 건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없애면 불을 꺼. 근데 배터리는 물을 부으면 아까 리튬이온 특성상 더 폭발하고, 산소를 차단하면은 불이 안 꺼진다고 했죠. 지식도끼로 덮었는데 왜 그럴까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걔가 전기화학 반응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어떻게 끄냐? 요 네덜란드에서는 이렇게 꺼요. 이렇게 요 큰 트럭에 물을 10,000리터 이상 넣어. 그리고 전기차가 화재 난 거를 들어서 여기다 그냥 집어 넣어 버려요. 그리고 24시간 이상 방치. 왜? 24시간 동안 배터리가 다 화학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게 끄는지 아까 봤죠. 처음에는 여기 사진이 없는데 막 소방서가 가서 물 뿌리고 했는데, 전기차 배터리는 400V 이상에서 작동하거든요. 400V 어떤 전압이죠? 우리 여기 쓰는 전압이 몇 볼트예요? 220V잖아. 그 2배 이상 고전압 배터리예요. 제가 소방청 자문하거든요. 몇 년 전에 하면서 싹 바꿨어요. 그거 뿌리다가 그 소방서 감전돼서 죽습니다. 400V.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아까 이동 수조식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제가 아까 전기차 화재 나면은 소방청에 꼭 전기차 화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일반 소방차 가서 못 끄는 것도 있지만, 전기차를 끌 수 있는 소방 시설이 소방서마다 시마다 광역시마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부산은 제가 강하게 주장해서 부산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다른 시보다 2배나 더 만들어놨어요. 2대. 예, 아직은 말했죠. 전기차가 5%도 안 되는 마켓이에요. 근데 앞으로 많아지면 이런 화재가 22건이 아니라 220건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를 대비해서 이제 지금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통화 오래 하다 보면 여기서 땀 나죠? 네, 그 배터리에서 열이 나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휴대폰 혹시 겨울철에 밖에서 한번 써본 적 있어요? 밖에서 오랫동안 쓰면 대기 전력이 여름철보다 빨리 떨어지는 거 느낀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겨울에 쓰면은 0도 이하에서 쓰면은 내부 저항이 증가해서 용량이 뚝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배터리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돼. 난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여름철에는 여러분들 혹시 어른들 중에서 사우나 가서 휴대폰 사우나 그 룸에 갖고 들어가시는 분 있는데, 그런 분들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거기서 한 5분만 써도 갑자기 휴대폰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사용을 중지합니다. 이런 거 뜨는데 40도 이상 되면 아까 말했듯이 배터리가 위험해져요. 그럼 40도 이상이 되면 내부 화학 반응을 해서 40도 이상 올라가든 아니면 외기 온도가 높아져서 올라가든 40도 이상이 되면 배터리는 냉방을 해줘야 돼요. 즉 배터리는 냉방과 난방, 열 관리를 항상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전기차에 배터리 들어갈 때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같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게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 말. 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예. 아까 내가 40도 이상 되면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했죠, 배터리를?
네, 냉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기차든 뭐 이렇게 정지해 있는 곳에 배터리가 있든 버스든 40도 이상 되면 자체적으로 냉각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려 줘요. 전기차에도 그렇고 전기 버스에도 그렇고 이런 계통에 있는 것도 다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열을 관리해 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기차에는 이 열관리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열관리 시스템?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여러분들 타는 모든 전기차에는 이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뭐 아는 쉐보레 BOLT, 볼트라든가 모델 S 이런 거에는 여러분들 겨울철에 영하 0도 이하에서 사용되지 않게 배터리가 여름철에 40도 이상에서 배터리가 사용되지 않게 또는 사막이나 어필, 고속도로에서는 배터리가 더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럼 배터리가 막 60도, 70도까지 열을 내요. 그 열을 40도 이하로 떨어뜨리는 이런 열관리 방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열관리를 지금 하는 그 물질이 뭐냐면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예, 여러분들 주변에 모든 전기차는 지금 양산되는 거의 95% 이상의 전기차는 열관리를 하는데 그걸 물로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물로 하면은 폭발하고 터지는데 그러니까 물로 하는데 물이 배터리를 직접 닿지 않게 간접적으로 열관리를 해요. 딱 느꼈죠? 사고가 나서 배터리 차가 화재가 났는데 펑 터지는 거. 왜? 예를 들면 이 물 배관이 찢어져서 배터리한테 가면 더 크게 폭발하겠죠. 이런 얘기는 밖에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랑 같이 연구과제 하는데 거기서 싫어할 수 있어요. 네. 지워주세요. 예, 아무튼 지금 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고가 나면 더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죠. 현재의 열관리 방식은.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7,000개 되는 셀 사이사이에 이렇게 배관을 넣어서 여기로 물을 이렇게 흘려줘서 배터리 온도를 0도에서 40도, 5도에서 35도로 유지해 주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쉐보레 자동차 메이커 알죠? 거기에 볼트라는 전기차에서는 요거보다 더 세련된 열관리를 해요. 한번 볼까요? 요게 물이 흘러가는 유로예요. 요 유로가 여기에는 270개 정도 셀이 있는데 271개의 유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 셀마다 그렇게 물을 흘려줘 가지고 셀의 온도를 0도에서 40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40도 이상 올라가려면 찬물이 가서 식혀주고 0도씨 이하에서 작동할 것 같으면 저기에 따뜻한 물을 흘려줘서 배터리를 0도씨 이상을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뭐로 한다고? 물로 한다고. 그래서 순행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질문. 네. 알코올? 우선은 배터리를 열관리하는 방법은 지금 나와 있는 차들 중에는 옛날에 하이브리드 차는 공기로도 했는데 물하고 공기가 차이가 뭐냐면 공기는 쉽게 끓었다가 쉽게 식죠. 근데 배터리는 용량이 크니까 공기로 얘를 식히거나 끓이기가 용량이 작아서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로 다 해요. 근데 거기에 뭐 알코올이나 다른 물질을 넣으면 이제 넣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열 용량 때문에 공기로 안 하고 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연구는요, 그 물로 하면 위험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냉각하니까 이 배터리를 더 효율적으로 냉각하고, 그리고 불이 났을 때 물은 만약에 순행식으로 하면 거기에 물이 튀어 들어가서 배터리를 더 폭발시킬 수가 있는데, 배터리는 불 안 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돌아온다고 해도 뭐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거는 원소의 특징이니까. 근데 제가 하는 연구는 불은 나는데 그 불이 사람한테까지 닿치지 않게. 예. 그래서 직접 냉각, 배터리를 직접 유체 오일에 담가서
배터리를 열 관리하는 방법. 요거를 윤행식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액침 냉각이라고. 요거를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배터리가 오일에 잠겨서 특정, 그러니까 아까 누가 질문했죠. 7,000개의 배터리가 터지면은 다다다닥 터지겠다고. 그러니까 배터리는 열폭주가요. 7,000개 배터리가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셀이 잘못되면 그 셀이 터지고 옆에 있는 셀이 터지고 그 옆에 있는 셀, 이웃집에 있는 셀들을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터지냐면 다다다다닥 해서 이게 수분에서 수시간 동안 터지는 거예요. 하나 터지고 하나 터지고 이렇게. 예. 그래서 그 터지기 시작한 셀, 그 셀을 걔를 불을 끄는 게 아니고 그 셀이 요 오일에서 완전히 다 터질 때까지 오일에 당겨 놓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마치 아까 배터리에 화재가 났을 때 물 10,000리터 정도 되는 물에 넣어 놓는 것처럼.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는 이 열폭주 발생하는 걸 막는 게 아니고 확산을 방지하고 화염을 전파를 억제해서 사람이 안 다치게 하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면 여기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가 파란색 유체에 담겨져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예, 요거를 액침 냉각, 직냉식이다 하고요. 아까 말했던 맥러린 레이싱카는 전기차로 만든 스피드 테일이라는 모델에서는 요 제가 개발한 요 방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왜? 레이싱카는 굉장히 빨리 달리고 해가지고 사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안 다쳐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게 고가여도 이게 들어가 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그러면은 기존 방식 대비 좋을까? 마지막 영상이거든요. 요거 하나 시청하고 이제 끝맺음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연구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여기서 기존 냉각 방식이라는 거는 순행식, 직접 냉각 방식이라는 거는 제가 말한 오일을 이용한 열폭주, 열관리. 자,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깐 끊고. 안 끊어지네. 지금 여기 못이 이거 배터리고요. 못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기 못이 들어가니까 배터리를 못으로 찔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순행식에서는 지금 팍 터졌죠. 여기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오일식이에요. 지금 불이 화염이 안 나오죠. 근데 이 안에서는 뭔가 연기도 나오고 하죠. 그 안에서 배터리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끄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은 둘 다 여러분 이 셀은요. 한번 불난 셀은 재활용 안 돼요. 폐차해야죠. 그럼 얘도 폐차하고 얘도 폐차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 하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겠죠. 예. 그게 이제 향후에 그럼 이런 질문 나올 법해요. 이거 지금 장착하면 되잖아요. 왜 안 장착해요? 그거는 이제 기술 개발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격적인 거.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 제일 좋은 방법은 대량 생산이에요. 근데 아직 조금밖에 못 만들어서 그래요. 네. 전기차는 자 다시 한번 복습. 내연기관차는 몇만 개 정도 부품이 들어간다고요? 3만 개. 전기차는 그거에 2만 개 이내. 2분의 1에서 3분의 2면 만들어요. 그런데 무게는 3분의 1이 더 무거워요. G90가 그러니까 제네시스 90 90이 G90이 한 2톤 조금 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급차, 제일 무거운 차. 근데 전기차는 폴시 아까 타이칸 그 2인승 그게 한 2.6톤. 네. 다 2톤이 넘어요. 거의 대부분의 전기차가. 네, 얘는 30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반응을 하고 얘는 계속 이 안에서는 계속 배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준비한 강연 자료이고요. 강연을 마치면서 혹시 오늘 제 강연을 듣거나 제 이력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전기차 또는 차세대 이동수단, UAM, 얼번 에어 모빌리티, 뭐 수소 드론 이런 쪽으로 향후에 또는 배터리라든가 여러분들이 나도 공부를 해서 나도 공학자가 될 거야, 연구자가 될 거야, 엔지니어가 될 거야 또는 교수가 될 거야 이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진로 탐색
그런 걸 할 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교 진학할 때 그런 과를 가면 돼요. 그런 과를 가면 되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중학생들은 대학 갈 때 고교학점제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를 선정할 때 고등학교 때 이수해야 되는 학점들이 있어요. 뭐 물리 2, 수학 2, 미적 분학, 기하, 확률 통계. 그래서 이런 걸로 고교학점제 할 때는 들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 과는 요즘에는 요 자동차공학과가 많이 생겨서 자동차공학과도 하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기계공학과, 그다음에 배터리는 화학공학, 그다음에 모터 인버터 이런 것들은 전기전자공학과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이런 세미나는 저는 이제 한 달에 보통 한 3-4번 하거든요. 제 동아대 이무영 교수 치면 제가 강연했던 영상도 올라와 있고 기사도 있고 해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아예 이런 현대자동차 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그다음에 한원시스템 또는 자동차 관련된 엑스포 있으면 이런 거 이렇게 시립과학관에 오늘 찾아서 세미나 들어오셨잖아요. 네, 이런 거 좀 찾아서 다 무료예요. 현대자동차도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궁금한데요, 이런 거 공부하는 사이트 있어요 하면 다 알려줘요. 무료로. 저도 이런 데서 무료로 강연하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그런 거 전화해서 이런 거 달라고 할 용기 없어 하면 KOCW 또는 K무크 있는데 KOCW 이제 네이버에 KOCW 보면 나와요. 거기에 이무영 교수 하면 제가 뭐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 이런 14주짜리 15주짜리 강의를 무료로 업로드했고요. 거기 보면 수천 개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업로드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으로 하는, 나는 배터리 관심이 있어, 그럼 배터리 치면 쫙 강연들이 나와요. 그런 거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여기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조금은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